지금 계속 강조해주신 게 금리, 통화 정책이 중요하다 네. 해주셨었는데 이제 미국도 피벗의 시대가 열렸고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 궁금하실 거는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국 금리는 따라 내리는 거냐?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정말 그 자산가들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금리 어떻게 돼요? 입니다. 1번 질문.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금융사들의 VVIP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고자산가들, 현금성 자산만 5천억 이상 있는 이런 정말 VVIP들 이들은 금융사들이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가면 질문을 먼저 받거든요. 근데 첫 질문이 금리예요. 두 번째 질문도 금리고요. 계속 질문이 금리입니다.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이동을 보는 거예요.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요? 경기가 안 좋은데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요? 그게 아니라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살 수 있던 자들이 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의 이동을 관찰하실 필요 있겠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는 거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자,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설명드릴게요.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가 100가지예요. 금리를 동결해야 될 이유도 100가지입니다. 그렇겠죠.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요. 물론 저축이 많으신 분은, 저축은 많고 집을 아직 못 사신 분은 제발 좀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금리 좀 올려줘라. 더 올려라. 이해관계가 그런 것이고 반대로 대출 이만큼 지고 20년 동안 모은 돈 가지고 어렵게 내 집 마련하신 분은 제발 좀 금리를 인하해서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나요? 그럼 안 되죠.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 동결해야 될 이유가 둘 다 많아요. 그러면 거시경제를 보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Any particular point, 어떤 특정한 사항을 봐가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저울을 대놓고 금리를 인하해야 될 상황인가 아닌가를 저울질하는 거예요. 다만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들을 몇 가지 나열해 볼게요. 한국 경기 안 좋아요. 내수 경기 안 좋아요.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 물가 상황을 보면 목표 물가 수준에 거의 왔어요. 물가가 잡혔다는 게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 가까워졌다는 거.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관리를 이제 확신을 갖고 금리를 인하해도 되는 지점이 온 거예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미뤘다가는 중국하고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중국이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어요. 유동성 함정입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디플레이션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데도 물가가 제자리로 안 와요. 그걸 겪었던 게 잃어버린 30년 일본 아닙니까? 그거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금리를 인하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약한 고리를 생각해보면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생각해보면 계속 20년부터 힘들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고 러우 전쟁 이후에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었고 물가는 오르는데 손님은 없으니까 힘들고 정말 계속 그걸 메꾼 게 뭐예요? 매출액이 부족하니까 그걸 가지고 부채를 못 갚으니까 계속 추가적인 부채 의존해서 이 자영업 경기를 또 생각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무게추가 더 무거웠던 게 뭐냐면 하나가 한미 금리 격차였던 거예요. 그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나고 외환 건전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 두 번째가 가계부채 문제예요. 가계부채 가뜩이나 증가하고 있는데 금리 떨어지면 가계부채 더 늘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 세 번째는 가뜩이나 집값이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마저 인하해버리면 집값 폭등할 수 있다라는 우려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무게추가 떨어진 거예요. 비컷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부담은 조금 경감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무게가 더 무거웠는데 조금 가벼워지는 거예요. 금리 인하할 시점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만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떡하냐 남은. 가계부채랑 부동산은 어떡하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확 오니까.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건 한국은행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 목표 수준 2%를 유지시키는 게 한국은행의 책무고 이 두 가지 일은 국토교통부가 해결해야 될 일인 거고 금융위가 해결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들의 맨데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금리 인하 할 테니 나는 지금 보일러 틀 테니 너가 지금 창문을 열든 에어컨을 틀든 너가 좀 해라. 대책을 세워라. 나는 보일러를 지금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예를 들어서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공급량을
좀 빨리 늘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뭔가 어떤 방식이든 그런 방식을 도입하든가 금융위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DSR을 더 앞당겨 도입하든가 3단계를 아니면 더 강화한다든가 그 밖에 추가 규제를 만든다든가 해서 해결해라. 우리는 이것만 보고 금리 인하를 늦출 수가 없다. 안 그러면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 와서 우리 한국은행의 주된 책무를 놓칠 수 있다. 버스 떠나면 어떡하냐 그렇죠,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상. 그래서 한국은행의 책무를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무게추를 두어서는 저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책무가 혼동되면 안 되는데 네. 약간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몰라도 가끔 기사 보면 한국은행 총재님의 뭐 이렇게 발언을 빌어서 기자분들 질문하신 게 집값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언론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역할이 아닌 걸 자꾸 이렇게 역할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아니지만 그 일에 따라서 나타날 부작용인 거죠. 부작용이 영향인 거죠. 그렇죠, 영향은 충분한 거예요. 그 영향을 알기 때문에 질문 줬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그 부작용까지 생각해서 독립적으로 행정부는 정부는 의사결정을 더 적절히 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렇게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10월 교수님께서는 무게추가 조금 네. 더 이제 기울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서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산시장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네. 볼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산시장에 대한 분석은 한마디로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한 6가지 접근을 하고요. 6가지로 공통된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네. 6가지가 모두 긍정적이다. 지금은요? 네. 오. 의견을 가볍게 빨리 속성으로 가볼까요? 자, 속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면 이게 일단 첫 번째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원래 차가웠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빨간색은 플러스로 바뀌는 겁니다. 먼저 바뀌는 구가 있고 천천히 바뀌는 구가 있는데 9월 들어서는 모든 서울시 구가 다 플러스로 반등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시장은 기술적 분석을 별로 못하고 잘 안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은 움직임이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적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동안 지금 뜨거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뜨거운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앞에 말씀드렸던 거시경제적 분석을 말씀드리면 완화의 시대 때 집값이 상승하고 긴축의 시대 때 하락한다면 피벗의 시대 때는 강보합의 흐름으로 가져간다라고 보는 게 맞죠. 점진적으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돈의 유입이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위험 요인이 있지만 부동산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위험 요인이 있을수록 주식시장에 투자됐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일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500만 원 투자하시는 분이 부동산으로 옮기는 건 아니지만 10억, 20억, 30억 투자하시는 분은 한국 안 되겠다. 부동산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술적 분석, 거시경제적 분석 봤습니다. 세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경매 매각 동향을 보면 이 경매 매각 시장은 선행 지표예요. 기존 주택 거래. 그래서 이것도 바닥을 찍고 이미 우상향했기 때문에 약 1년 정도에 걸쳐서 우상향을 지속했잖아요. 그러면 24년 7월부터 상승 반전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로부터 1년 정도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먼저 판단해 볼 수 있는 건 선행 지표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수급 분석을 해야 돼요. 세 개 했고 수급 분석을 해요. 수요 분석, 공급 분석. 근데 공급 분석을 하자면 건설사들이 분양 공급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액션이 인허가 받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건수가 쌓입니다. 그 인허가 건수는 선행 변수입니다. 그렇죠. 왜? 분양 공급 물량의 선행 변수예요. 왜? 인허가 받고 보통 3년 만에 공급이 됩니다. 3년 뒤를 예측하는 선행지표. 그렇죠. 그러면 21년에서 22년에 떨어졌고 22년에서 23년에 떨어졌다면 24년 지금 공급 부족이 시작됐고 25년에도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인허가 물량 중에 실제 분양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성공률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허가 건수가 사실상 분양 공급으로 성공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더 낮아져요? 부동산 PF 부실과 건설사들의 부실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공급 부족 현상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수요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정책 제도적 분석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네. 그러면 수급 분석에서 수요 분석을 할게요. 수요 분석할 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구매 여력이 있느냐, 구매 의사가 있느냐. 그 두 가지가 곱하기 관계예요. 구매 의사가 0이면 구매 여력이 있어도 안 사죠. 반대로 구매 여력이 있지만 구매할 마음이 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네. 두 가지가 다 자극돼야 돼요. 근데 먼저 구매 의사를 볼게요. 구매 의사는 제가 이렇게 그냥 질문 드릴게요. 부동산 분야의 비전문가라고 가정하고 네. 질문 드릴게요. 네.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네. 지금 집값이 높을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 집값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내년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더 많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 CSI예요. 형이 또 있구나. 이 값이 100을 기준으로 우상향하면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이 지표는 미국의 빅컷 결정 이전 상황의 데이터입니다. 그럼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높아질 여지가 많죠. 아하. 미국의 빅컷과 만약에 10월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까지 하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 집값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구매 의사가 더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급해지면 포모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구매 의사라는 것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구매 여력인데 구매 여력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한도가 올라가죠.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려고 하지만 그건 가산금리를 적용한 효과죠. 근데 기준금리 자체가 떨어지면, 내려가면. 시중금리 자체가 떨어지면 이 압력을 상쇄시켜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네네네. 어쨌든 한도를 제약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지만 시중금리의 레벨 자체가 떨어질 거라고 한다면 이게 무색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효과는 조금 경감돼요. 물론 스트레스 DSR마저 없으면 대출 한도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어느 정도 제약하는 상쇄 효과는 있고 그것은 어쨌든 집값 하방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효과보다는 금리 인하가 더 강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한도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한 단위 대출을 하는데 비용이 덜 든다는 뜻이에요. 대출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그렇죠. 뜻인 거예요.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그렇죠. 네네네. 그럼 구매 여력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그러면 대출 한도가 제약이 되면 집 안 사지 않나요? 아닙니다. 집 사고자 하는데 나는 전세 보증금이 10억이에요, 만약에. 네. 그러면 보통 10억 있는 사람은 15억짜리 집을 선호해요. 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다 그래요. 네. 그럼 5억을 뭘로 메꿔요? 대출로 메꿔요. 네. 근데 대출 한도 제약 때문에 만약에 네. 14억밖에 안 돼요. 네. 그럼 14억짜리 집을 찾는 거예요. 15억짜리 집을 찾다가 14억짜리 집을 찾는 거지. 15억짜리 집을 찾다가 집을 안 찾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체제를 어떻게든 살려고 지금 마음먹은 이상은 그렇죠. 네, 돌아다녀야죠. 뭐가 논리적인지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근데 아닌 사람도 생기겠죠. 그렇죠, 일부. 물론. 그러니까 하방 압력은 있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집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 나 거기서 예외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출 한도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선 적정한 가격이라도 찾는다거나 혹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면 지금 9월 들어서 스트레스 DSR 적용하면서 신용대출이 급증합니다. 이걸 풍선효과라고 해요. 그러네. 이렇게 누르니까. 다른 대출을 이용해요. 맞아요. 심지어는 형, 나 2천만 원만 빌려줘. 맞아요. 왜냐면 스트레스 DSR 때문에 2천만 원 깎였어. 맞아요. 그거 좀 메꿔줘. 그게 사금융이죠. 그렇게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격 상승이라는 구매 의사가 발동한 이상 구매 여력을 제약하는 스트레스 DSR과 같은 것들이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구매 의사가 있는 한 여력은 늘어날 수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동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차원적으로 봤는데 맞아요. 네. 5가지 접근을 속성으로 한 했는데도 거예요. 이게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속성으로 했는데 네, 5가지 접근을 했을 때 고루 뭡니까? 상승 압력들이 다 있네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25년 상승을 전망하느냐 의견드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거시경제적인 의견을 덧붙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철근값 올랐죠. 네. 인건비 임금 올랐어요. 네. 전기요금 올랐어요. 자재비 올랐어요. 네. 그리고 요즘 원자재 값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원자재 값은 등락이 있어도 완제품 가격은 등락이 없어요. 한 번 올라간 것은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 것들이 반영된 분양 공급량이에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기업들이 마진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마진을 줄일 이유가 없다라고 가정해보면 인건비 오르고 철근값 오르고 시멘트 오르고 물가 상승분이 다 반영된 집값이 걔만 떨어진다는 게 합리적인가요? 분양 가격만 떨어진다는 게 합리적이냐고요. 그런 관점에서 집 가격이 떨어지기가, 왜냐면 22년부터 24년까지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분양 가격이 올라갈 여지는 여전히 있다. 안타깝게도. 그런 그림은 전 그리고 있고, 제가 사세요 마세요를 강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전망하는 사람이고 그 숫자를 전망함에 있어서 이런 논리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이 밖에 다른 어떤 논리로, 제가 미처 못 보는 다른 논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저는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숫자를 전망하는 사람이다. 네. 이코노미스트예요. 네.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은 여러분이 네. 이런 걸 참조하셔서 맞습니다.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광석 교수님께서 정말 지금 속성으로 또 과외해 주시듯이 경제부터 자산시장 어떻게 뭘 봐야 되는지, 어떤 것들 조심해야 되고, 투자할 때 뭘 참고해야 될지까지 그냥 쭉쭉쭉 찝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도 아마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간이 나왔는데, 피벗의 시대 2025 경제전망 나왔는데, 특히 어떤 구독자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특히 도움이 될까요? 네. 마지막 한 말씀 특히 도움이 되실 분은 네. 다입니다. 맞죠? 다 도움 되실 겁니다. 우리는 경제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경제를 네. 살고, 우리 네. 자본주의를 살고 있어요. 경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모르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미스저칭을 내릴 수 있어요. 진짜 맞는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파고들고 어떤 산업을 파고들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도 며칠 들여서 거시경제가 어떤 그림으로 흘러가는가를 이 책이 아니고라도 꼭 한번 거시경제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 나머지를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맞아요. 보시는 게 어떨까. 야. 제가 계속 아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의 핵심이 뭐냐면 totality입니다. rather than any particular point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총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 책 한번 꼭 사서 보시고, 요즘 막 독서 토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하실 때 책으로 선정하셔가지고 같이 하셔야죠. 그렇죠. 독서 토론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네.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아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저 부르시면 제가 갈게요. 정말요? 독서 토론에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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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